일단 심화 강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한 게 민사특별법이었잖아요. 특별법까지 다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출 지문은 그 민사특별법에서 안 했으니까 오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기약법 강론에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일단 기약법 강론에서 이제 매매 먼저인데, 일단 1번 우리 교재 302페이지입니다.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틀렸죠? 뭐라고요? 낙성계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에 매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그랬는데 틀렸어. 채권계약이다. 우리 이제 이건 지난주에 공부했죠. 모든 예약은 뭐라고? 채권계약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들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됐는데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안 되는 거지.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의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되는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등기청권에서 그렇다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도받았어도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한다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척기간은 언제나 법원의 직권조소사항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분분해서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했을 때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은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지. 그 다음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지. 위약금이 돼야 손배 예정이 된다고. 됐죠? 그러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도 매수익 등록금을 지급한 후에는 둘 다 해지할 수 없다고. 둘 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되는데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공탁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공탁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다. 공탁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13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이행에 착수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도 받은 후에도 계약금 해지는 가능해. 네.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날짜 되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 가능하다. 돈 미리 주는 거 안 말린다고.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 네. 요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됐어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해제할 수 있다. 둘 다 생긴다고. 경합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어.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계속된다. 완제되지 않았으면 매도인, 완제된 후에는 매수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 매도인도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거 공부했는데 매수인 손해점유자야. 이 사람은 과실 취득권을 가져. 그러니까 그 말은 반환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인 거지. 그에 따라서 우리 대금 이자를 매도인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반환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계약이 무효 취소일 때 그래. 근데 해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해제는 원상의 보금가 있죠. 요거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원상의 보금가 있어서 원상의 보금은 전부 다 돌려주는 거야. 전부 반환 이 말은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았죠. 그러면 대금 받은 것은 뭐를 쳐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지 되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하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네, 그 말이다. 그래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려. 19번에 이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 전해. 됐죠? 네,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근데 이거는 여지가 없어서 틀린 거야. 원래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만 그게 만약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타인 권리임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악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손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손해배상하고 선의일 때,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틀린 거지.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2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일대, 전에 일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선의인 때는 안 날로부터 1년이지. 악의인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수량지정 매매에서 일부 멸실이 있을 때 악의 매수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악의 안 돼. 악의가 되는 건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만 그렇다니까? 막 성질 내면서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악의자는 안 된다고. 제발. 선의자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저당권 행사에서는 악의도 된다고.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됐죠?
27번 저당권 설정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된 것만 가지고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는 맞아요. 근데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지. 네. 담보 책임 면제 특약할 수 있죠. 근데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지. 책임져야지. 그 다음에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여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럼 틀렸지? 종된 매매, 종된 계약이잖아요. 주인 따라가는 거야.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지 되죠. 그다음에 환매권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면은 맞아. 근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되죠.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어야지. 네. 그 다음에 환매권은 일신전소권이 아니라고. 그 사람만 가지는 권리가 아니다.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든 미청구권은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는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 그런데 그 환매권 행사하면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건 별도로 소멸시에 걸린다고. 네. 그 다음에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필요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돌려받지. 등기해야만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 않아도 틀렸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자, 교환편으로 갑니다. 교환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럴까요? 우리 다 얘기했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유상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지급하면 그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뭐 할 수 있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매매처럼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이다. 근데 시가를 알려줘야 돼? 그럼 장사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지. 시가는 사기 아니다 그랬죠? 차고도 아니야. 시가는 차고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 민총에서. 그 얘기예요.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게 아니야. 사기를 치면 불법적인 간섭을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다. 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그 건물의 시가로 고지한 경우 이런 거 사기 아니라고. 사기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자,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은 금전해야 한다. 금전해야 될까요? 금자 들어간 것만 금전이다. 매매 대금, 금전으로 줘야죠. 전세금, 금전으로 줘야 되죠. 근데 지료, 차임, 거긴 금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가를 쌀로 줘도 돼. 기름으로 줄 수도 있어. 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됐죠? 금자 들어갈 때만 금전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는 전세금, 매매 대금에서만 그래. 자,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이다. 해지 사유 아니야. 유효한 거야.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물권의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 등기가 먼저 됐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지. 주인 바뀐 뒤에 등기한다고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 말인 거죠. 3번 틀렸고. 네,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근데 기간은 들어가면 안 되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거지. 그 해지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주택에서는 2년, 상가에서는 1년 되지만 민법 임대차는 그런 거 없다고. 그 중간에 해지 통과할 수 있어.
기간이 들어가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다. 우리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그런 거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만 중간에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건 주택임대차, 주택과 상가에서 그렇다고. 민법에서는 안 그래. 그 다음에 임대차가 묵시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지고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다. 소멸한다. 임차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그 유지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을 필요비를 지출했어. 그러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자, 누리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고. 그리고 임대인의 모든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면제 특약이 가능한데 이게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한 그 판례예요. 네. 그 다음에 10번에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 증가 현존은 어디에서만 따진다고요? 임대차 종료 시는 어디에서 그렇다고? 유익비에서 그렇다고. 필요비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된다. (11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 포기 약정이 있는 거야.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면 틀렸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지 되죠. 6개월. 부속물 매청권은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청 청구권은 뭐라고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해야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하지 않지. 네. 그 다음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들이 일체가 된 경우 부속물 매청구의 대상이 된다.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비용 상환 청구 문제라고. 부속물 매청구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부속물 매수권은 동의 매수일 때 인정해주죠. 근데 종료 전에는 안 돼. 임대차 끝난 뒤에 매수 청구하는 거지. 전이 틀렸다. 그 다음에 차익 연출이 해지됐을 때 매수 청구를 하면 주인이 주제 그랬잖아요. 세도 밀린 주제 무슨 매수 청구야. 잠깐 쓰는데 뭘 붙이냐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하면 매수 청구 그랬죠? 없이도 틀렸죠.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로 간다. 그 다음에 해지 통구가 있으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 해지 통구가 있으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그런 거 안 따져. 그런 거 안 따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팔고 넘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되지. 양도인은 못해.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상실하면 안 돼. 주인한테 사라고 해야 돼.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단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이때는 청구할 때 이미 증액이 된 거죠.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이 된다. 그 다음에 26번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다.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무단 양도가 있었어도 유효죠.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해.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게 아니야. 부당이득 권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과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래는 없지만 그런 게 없지만 의무를 부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세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29번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이면 시기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더 보자면 이게 아직 날짜도 안 됐는데 만약에 임차인한테 전대인한테 세를 줘버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달라고 해도 줘야 돼. 그런데 날짜가 돼서 줬어.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고. 날짜가 되면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 세를 준 사람 임차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전에 줬을 때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30번 적법한 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합의로 종료되면 전대차는 소멸한다. 근데 이게 적법한 전대차면 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합의로 종료될지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확정돼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아. 근데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됐습니다. 자, 민사특별법 가서 봐볼게요. 이 민사특별법은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빨리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좀 해볼게요. 일단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그 법에 적용한 그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일반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법대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무효가 돼버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통 이제 두 문제 정도. 근데 한 문제 나올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얘는 결명을 좀 두셔야 되는데 주택임차인 보호법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잘 풀린다. 그래서 보면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 보호법이다라고 했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집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 또 그런 집에 돈이 보증금 많은 사람이 살까요? 보증금 적은 사람이 살까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어. 그러면 이 집의 주거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돈 많은 사람이 살아? 돈 적은 사람이 살아? 적은 사람이 사니까 오히려 적용해줘야지 되겠죠? 그 말인 거라고. 요걸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근데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사용하기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이 말이에요.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보통 우리 그 살림 살고 있는 가족들이 금방 이사 간다거나 주인 바뀌어서 보증금 못 받는다거나 이런 걸 막으려고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잠깐 쓰는 건 이건 필요가 없지. 이런 법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우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추면 등기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얘들은 언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될 건데 그때는 도달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돼.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다세대 주택은 이게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지 되죠. 다가구 주택하고 구별해야 된다.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돼.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정확하게 보면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는 게 맞는데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되죠. 예,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건 좀 애매한 지문이다.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 주택임대차에서 보통 임차인이 아빠나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건데 아빠나 엄마가 만약에 이 직장 관계상 예를 들면 뭐 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학교 때문에 그냥 거기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는 어디 가서 한 달 이상 살 거면 주민등록을 글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지금 지방에서 하면 주민등록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그 지방에 갖다 놔야 돼.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네. 근데 그 집 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냥 대항력을 없애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대항력을 전제로 우선 배대권도 인정돼. 그러니까 그 가족들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대항력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인 것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대항요건은 존속요건이어서 주민등록이 만약에 직권말소됐어.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게 주민등록법상 이 절차에 따라 회복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근데 주민등록법상의 이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참 잘 기억이 안 되면 오늘 가셔서 복습하실 때는 이제 이 계약법도 보시고 다음 주에 민총부터 다시 들어갈 거라서 우리 첫 주에 한 민사특별법 있죠. 그 수업도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약속. 손 내밀어 빨리. 약속. 합니다.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또 보시라고. 아셨죠? 자, 6번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그러니까 팔면서 다시 그냥 제대로 살기로 했어. 그럴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느냐?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틀렸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야.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원래 등기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등기 대신에 주민등록을 대항력을
인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주민등록이 등기의 대용이야. 대용품이야. 근데 이제 이 등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임차인이야. 그럼 임차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쓰고 있구나 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그런 용도가 아니죠. 원래 주민등록은 왜 한다고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제도를 왜 두었다고? 그거 하는데 그 얘기 했어.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간첩 때문에 그걸 잘 정비한 거라니까. 근데 간첩 때문에 정비를 한 건데 그 집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 주민등록 안 된 사람이 살고 있어. 간첩일 수 있잖아요. 그걸 잘 파악하려고.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몰라. 주민등록은. 이해됐죠? 그냥 그 집에 주인으로 사는지 뭔지 그건 모른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랑 나중에 봐서 이 사람이 주인으로 살다가 임차인으로 바뀌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주민등록이 이런 뜻이야. 그 사람이 그 집에 요건 이제 집원이지. 집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게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임차인으로 거주하려면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넘어가야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말이다. 근데 요건 다르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차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2기일부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바로 즉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차인은 이미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임차인 세를 내서 아파트를 세를 내서 전대차 해주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차인은 임차인이 된 건데 아예 임차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터 이 사람은 계속 뭐로 살고 있었어? 세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인 거죠. 여기는 등기 다음 날부터. 아셨죠? 그 말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집을 사면서 저당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저당권 등기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겼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이 밑에 있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대항력이 먼저 생기고 따닥 일지라도 저당권 등기가 그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경매가 돼도 나중에 대항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집을 승계한다. 여기는 봐보세요. 저당권이 더 위에 있죠? 저당권이 위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소멸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당권에서 공부한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 임차보증금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인데 우리 이제 이 대항력 요거는 존속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존속요건이다 그러면 경매할 때는 언제까지 돼 있어야 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경매될 때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 바뀔 때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죠? 새 주인이 뭐가 된 거야? 임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서 또 주인이 바뀌었어. 그때는 대항력이 이걸 안 갖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인 거라고. 그래서 틀렸다. 보증금 회수.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택임차인보호법이다라고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주택임차인 대우법이다라고도 한다. 주택임차인을 대우해주는 법이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거야. 원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걸 인정해 주는 법이라고. 주택 임차인 대우법이다. 네. 근데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건 지금 우선 변제권 얘기가 나왔다는 건 경매됐다 이런 뜻이다. 주택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데 이건 항상 별개 그랬죠.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세권 카드만 썼잖아요. 근데 다 못 받았어. 대항력 카드는 남아있는 거지. 카드를 우리가 여러 장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에 카드 한 장만 썼죠. 나머지 카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보아야 한다. 별개라니까? 네. 그 다음에 대항력과 우선 배당권을 겸유한 주택 임차인이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았으면 받고 나가는 거죠. 배당 받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 카드와 우선 변제권 카드 중에서 우선 변제권 카드만 썼잖아요. 뭐는 남아있어? 대항력 카드는 남아있는 거지.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도 이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요거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라고요? 주택임차인 보호법이라고. 주택임차인한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법이야. 근데 이거 봐보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 전속 중에는 양도 못한다 그랬죠. 전세권은 전세금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양수인은 지금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는 집이 있고 만약에 보증금 1억이 있는데 그걸 양도를 받았다고 보자고요. 그 집은 살 집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걱정할 게 아니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주택임차인이 혹시 한 대 난질까 봐 또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데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해 주는 거지. 이런 사람 걱정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받을 수 있어. 돈 받는 게 맞아.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된다. 근데 소액보증금이든 보증금 우선 배당권이든 다 배당 요구 채권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죠. 대항력 카드가 남아있는데 너 무조건 받고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해 주는 게 아니다. 배당 요구할 때만 배당 요구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 인도하고서 어디서 살라고? 경매가 뭐 30분 만에 끝나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하지 않고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끝나고 보증금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두 가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 줄 때. 그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임차인은 이게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나 돈 받을래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배당 요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기타로서 1번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양당사자는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2년 미만, 예를 들면 1년 약정을 했어. 그랬을 때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다?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만.
법정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아까 민법은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다만 이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임차인은 그런 게 아니고 언제라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 다만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봐보세요. 이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려면 지가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임차인이 잘했어야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지. 근데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건은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맞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지. 네. 임대차가 종료하고 재계약 시에도 차임의 증액은 5%를 추가하지 못한다. 5% 제한은 이게 임대차 기간 중에 증액할 때, 재계약할 때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로 증액할 때도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일반적으로 증액 청구할 때 5% 제한이 있는 거지. 됐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좀 봐보자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차인 보호법인데 이걸 제가 소상공인 보호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보기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하며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02년도에 만들어지고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83년도에 만들어지고서 2002년도에 와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카피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 뭐랑 똑같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내용이 똑같아. 다만 그게 좀 다른 거 있죠. 그것만 잘 알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를 잘 알아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안다. 여기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 봐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일 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번지수는 다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이기만 하면 따지질 않지. 근데 상가 건물일지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사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상가 임차인 대우법이야. 대항력 우선 매도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대항력 인정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안 되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 건물 임대차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소상공인 보호법인 것은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이 대기업도 임차인이 될 수 있죠. 근데 나라에서 삼성, 현대를 걱정해 줄 건 아니죠. 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일 때만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산보증금 계산법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얼마? 9억 이하. 근데 그 환산보증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가 된 거예요? 요건 그냥 바로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9억 5천이 돼버렸잖아요. 9억 5천이 되면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인 거지. 됐죠?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이라고.
근데 여기서 9억 5천이 되면 상가임대차법은 적용한대.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될 때가 있는데, 일단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받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 보증매수 등 우선변제를 위한 대항요건은 계약 시에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요거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다.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경매됐을 때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기는 어디서 관할해요? 등기소는 어디 소속이냐고.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사법부, 법원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 문제가 아니지. 법원에 따는 거지. 이해됐죠? 법률서가 달라. 세무서가는 세금 관련해서 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 없이도 틀렸죠.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에서 그렇고 상가에서는 1년인 거죠. 1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과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고 3개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죠. 옛날에 법을 개정할 때 7년으로 할 건가 10년으로 할 건가 했는데 10년을 주장하는 견해가 받아들여야 10년으로 바뀐 거야. 10년으로 바뀐. 옛날에는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뀐 거지.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일부 개축이 아니고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증감청구권. 차임의 증액 청구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상가 건물을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가 임대는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년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도 임대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근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잘했어야 된다니까? 근데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까지 보장해 줄 건 아닌 거지. 잘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한정으로 소멸한다.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렇게 된다. 3번 X.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집합건물법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이 해도 짜증나서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집합건물법은 다음 주에는 집합건물법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이제 민총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